자, 안녕하십니까. 분리공정 호목 솔루션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호목 넘버 3는 특별히 풀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 설명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서 상관성이나 차이점 이런 걸 이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메타볼라이트, 세컨더리 메타 프로덕트에서 이제 1차 대사산물, 2차 대사산물 해서 좀 수업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 하여튼 단백질, 아미노산은 이제 단백질의 모노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의 구조에 이제 알파나선 구조와 베타면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의 차이점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접힘, 풀어짐.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온도나 pH에 따라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폴딩 상태죠. 상태인데 이제 pH나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분자 간의 결합, 약한 이제 분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합들이 깨지게 되면 이제 풀어지게 되는데, 다시 그 조건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가 되면 다시 또 단백질이 폴딩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상관성이나 차이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 주로 이제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대 분자의 종류, 세 가지가 있잖아요. DNA, 핵산, 폴리사카라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있죠. 3차 구조 및 안정성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하이브리도마, 여러분 하이브리도마, 단일 클론 항체를 이제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뭐죠? 캔서러스한 셀인데요. 자, 요거에 대한 기능이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현재 제약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분리정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들을 생산할 때 이제 분리정제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공부를 고찰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쭉 드렸지만은 리보뉴클레아제가 디내처런되면서 이게 이제 단백질이 풀리는 현상입니다. 흑강도 변화가 온도 및 용액의 pH에 따라 영향을 살펴본 그림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보뉴클레아제라고 해서 이제 RNA의 어떤 특정 사이트를 이렇게 클리비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인데, 이 리보뉴클레아제도 이것도 하나의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폴린 상태로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이제 크로모포어라고 해서 이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 풀어지게 되면 빛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빛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흑광도 변화, 여기 델타 A라고 되어 있는데 287 나노미터 파장대에서 이제 이 흑광도 변화를 통해서 이 단백질이 풀어졌는지 아니면 이제 폴딩 된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가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X축이죠. X축은 지금 온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Y축은 이제 흑광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이 뭐냐면은 온도 상승에 따른 흑광도 변화에 대해 기술하시오. 그냥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pH가 6.83, 중성이죠. 중성 영역에서 온도가 이제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40도씨를 넘어서서 이제 50도가 되면 점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흑광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도, 70도가 되면 이제 거의 흑광도가 이제 맥시멈 값이 되죠. 맥시멈 흑광도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 그러니까 풀어지기 전과 풀어진 후에 이제 차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이제 단백질의 어떤 구조 변화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그 흑광도 변화가 이제 이게 S자 모형이죠. S자 모형으로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70도씨가 되면 완전히 이제 풀어져서 최대에 이른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온도에 따라서는 이제 다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pH가 점점 어떻게 돼? 감소함에 따라서 그 풀어지는 온도가 점점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pH가 중성일 때는 대략 한 50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pH가 예를 들어서 뭐 3.16이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30도, 35도 정도쯤 되면 이제 슬슬 흑강도 변화가 생겨서 단백질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도 이제 이렇게 흑강도 변화가 풀어지는 것이 이제 빨리 낮은 pH에서 단백질이 잘 또 이렇게 디내추레이션 잘 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하셔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호목 넘버 4가 되겠는데요. 호목 넘버 4에서는 이제 그 바이오 리액터에서 고밀도로 배양된 이콜라이 세포 안에서 생성된 인슐린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기 위해서는 셀 라이시스가 필요한데 각각 화학적 방법과 기적 방법을 이용하여 어떻게 세포 용해를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두 개가 나왔지? 대 자세히 기술하고 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도 비교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이미 그 뭡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이제 화학적인 방법, 기계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셀이 이제 깨어지는데 이제 셀 라이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세포벽이나 이제 세포막이 이제 깨어져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프로덕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 이게 단백질이다. 그럼 단백질의 사이즈가 대략 한 뭐 분포가 워낙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뭐 대략 한 뭐 커봤자 20나노 이하죠. 그래서 한 뭐 3에서 한 20나노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결국 분리, 정제, 회수하는 건데 깨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노트 강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복귀하셔서 화학적 방법에는 이제 어떤 게 있고 기계적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잘 비교해서 그 장단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호목 넘버 4 2번 문제죠. 이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기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뭡니까 이스트 셀을 우리가 이제 깰 때 이때 사용하는 그 호모게나이저가 이제 밸브 타입의 이제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브레이키지 그 셀을 이제 깨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그 이퀘이션 3.32 예, 상수값들이 이제 뭐 이렇게 K하고 A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럼 이퀘이션이 뭐죠? 이게 이퀘이션이 그렇죠. 그게 아마 자 봅시다.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잠깐만요. 네. 여기 이퀘이션입니다. 여기. 그래서 ln 가로 1-r은 -k의 n의 p의 a승이다. 해서 이제 이 r이라는 게 바로 이제 얼마나 이게 그 디스럽션 됐느냐, 얼마나 이제 그 부서졌느냐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주는 r 값이고요. 보통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k 값 여기 나와 있는 k 값은 이제 상수 값이죠. 이 k 값이 여기 지금 문제에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5.919 10-4승. A 값은 이제 압력의 지수 값인데요.
그래서 이 A 값이 이제 1.77이다. 이런 이제 상수값들이 다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R 값이 0.9보다 크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이제 셀을 깨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0.9라는 건 이제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문제가 또 여기까지 나와 있네. Plot how the number of passes. 얼마나 이제 밸브 타입이니까 이제 이게 뭐 밸브 타입에서 이제 셀이 깨지고 다시 이게 계속 깨진 그 라이즈드 셀이 다시 이제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제 그 다시 그 밸브 안으로 챔버 안으로 다시 또 계속 리사이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넘버 오브 패스를 우리가 이제 n이라고 했을 때 얘가 오퍼레이팅 프레셔 이게 P죠. P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압력 구간은 50에서 125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게 네, 그렇죠. 이걸 구하는 얘기겠죠.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 R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P가 됩니다. 그래서 R이 아까 0.9일 때에까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이제 얘가 이렇게 그 뭡니까? 이게 이제 N1, N2에서 이제 반복 횟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이제 비교해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제 뭐 데이터를 넣고 한번 이제 계산해보자.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자. 뭐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력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R은 0.9일 실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50에서 125 메가파스칼 안에 들어있는 압력을 우리가 선정을 하죠. 그러니까 60 메가파스칼일 때, 90 메가파스칼일 때, 110 메가파스칼일 때 이제 R 값을 구하는데 이때 이제 N도 말이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를 이제 각각 다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압력이 60 메가파스칼일 때는 이제 R이 0.564가 나오네요. 근데 한 번 패스했을 때, 두 번 패스했을 때는 이제 0.810, 세 번 패스했을 때는 0.917. 점점 이제 물론 이제 계속 패스가 계속 이제 리사이클 될 때마다 이제 그 R 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압력을 이제 90 메가파스칼로 이제 올렸어요. 올리고선 똑같이 이제 R 값을 구해 보니까 이 R 값이 N이 1일 때 0.817, N이 2일 때 0.967, 또 N이 3일 때 0.994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P가 90 메가파스칼일 때는 이제 N이 두 번, 2일 때 이제 90%를 넘죠. 그죠? 네. 반면에 이제 압력이 60 메가파스칼일 때는 N이 3일 때 90%를 넘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120 메가파스칼일 때는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이제 돌렸더니 0.941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굳이 뭐 두 번, 세 번째 리사이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계산한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60 메가파스칼, 90 메가파스칼, 120 메가파스칼 세 가지 이제 압력 범위 내에서 이제 R 값을 우리가 이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한 번 패스했을 경우, 두 번 패스했을 경우, 여기 세 번 패스했을 경우 보시면은 이제 그 N이 3인 경우에도 이제 60 메가파스칼인 경우는 이제 R 값이 뭐 거의 이제 90%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내 주었죠. 그러니까 약간 뭐 조금 이렇게 90%를 약간 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었고, 이제 압력이 예를 들어서 90 메가파스칼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서 결국 이제 충분히 그 R 값이 N이 2일 때 R 값이 약 97%. 그 압력이 이제 120 메가파스칼인 경우는 이제 N이 1일 때도 94%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취해야 될 압력의 범위는 대략 90에서 120 메가파스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의 통과로 R이 90%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압력을 우리가 뭐또 이렇게 직접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 값은 이제 이 R이 0.9일 때, 그리고 이제 아까 K하고 N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패스, 그 K 값은 주어져 있었죠. 그리고 이 상수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약 107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7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이제 밸브 타입의 호모게나이저로 우리가 그 셀을 깼을 때는 이제 대략 한 90% 정도의 이제 그 셀을 깰 수 있는 그런 그 파세율을 얻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뭐 지금 보니까는 약간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대략 한 110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107보다는 좀 더 큰 압력 범위죠. 그래서 이게 한 대략 한 110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이제 우리가 그 90%가 넘는 셀 라이시스를 우리가 이제 그 진행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좀 더 낮은 90 메가파스칼에서 두 번의 패스를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97% 이상의 이제 파세율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목 넘버 5가 되겠는데요. 자,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 콜로이드 입자가 바닷물과 빗물에 각각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DLVO 이론에 근거해서 입자가 불안정화되는 조건의 차이점을 에너지 포텐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서로 비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Y축이 이제 그 입자와 입자 간의 이제 그 뭡니까? 그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반발력이 강할 때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값을 나타내고요. 인력이 강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는데, 결국 반발력과 인력의 합에 의해서 이제 전체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이제 보통 그 이제 DLVO 시열이라고 해서 이제 입자의 안정성에 대한 이제 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LV 시열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거죠. 콜로이드 입자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제 콜로이드 입자 주변에 이제 요 층, 이걸 뭐라고 합니까? EDL층이라 해서 전기적 이중층이라고 하잖아요. 전기적 이중층 구조인데, 이 전기적 이중층 구조의 두께에 따라서 이게 입자가 불안정하고 혹은 안정화, 그런 이제 에너지 포텐셜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비교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바닷물인 조건, 바닷물.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이제 빗물이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콜로이드 입자가 바닷물에 들어있을 때와 빗물에 들어있을 때 어느 게 더 불안정하겠냐, 뭐 이런 걸 이제 DLV 시어리를 통해서 비교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바닷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솔트가 들어있습니다. 솔트, 전해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NaCl이나 CaCl2 이런 이제 그 케이션 이온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콜로이드 입자의 이제 불안정화를 이제 유도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빗물은 이제 이런 솔트 성분이 없죠. 이런 민물이잖아요. 민물. 빗물이 짜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바닷물과 빗물에서의 이제 포텐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 분명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솔트가 들어있는 경우는 이제 이런 이 에너지 장벽이 좀 이렇게 낮춰지잖아요. 낮춰지면서 입자가 이제 더 불안정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고, 빗물은 상대적으로 좀 안정한 조건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DLV 시어리를 통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이런 이제 그 까먹었네. 이론이죠. 그래서
4도씨의 50mm몰 NaCl 용액에서 콜로이드 입자의 디바이 레디어스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서 디바이 레디어스를 구하라. 이게 이제 RDR 값입니다. RDR 값은 이제 1/k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아까 방금 전에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전기 이중증의 두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께는 이제 이 공식에서 주어지고요. 자, 이걸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뭐 엡실론, 뭐 RT, 뭐 F 제곱 이런 거 다 주어진 상수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거는 이 뭐죠? 이오닉 스트렝스, 이오닉 스트렝스입니다. 이온 색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이제 CI 제다의 제곱은 이제 요 i가 이제 이오닉 스트렝스고요. 2 곱하기 이제 i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CI/ZI잖아요. 그래서 CI는 농도고요. ZI는 이제 차지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NaCl이기 때문에 Na는 CL은 이제 물속에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제 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각각 이온에 대한 이제 그 농도와 전하수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요거 하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요거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죠. 어쨌든 간에 제곱이기 때문에 값의 변은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0.1몰이 나오고요. 이걸 단위를 이제 몰 포 미터 3승으로 바꿔주면 0.1 곱하기 10의 3승 몰 포 미터 3승이다. 그래서 이 RDR 값을 우리가 이제 넣어서 구해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요 이제 수치 같은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R은 8.314를 쓰고요. 물론 이제 이런 F 값들은 제가 물론 이제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제가 주어 주겠죠, 여러분들한테. 요게 이제 엡실론하고 F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문제상에서 주어질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0.26 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50mm몰의 NaCl 용액 존재하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제 EDL thickness RDR 값이 됩니다. 뭐 1/k. 두 번째가 이제 용액에서 입자의 표면 전위 값이 10mV라고 한다면 입자의 표면으로부터 1.0 나노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콜로이드 입자잖아요. 콜로이드 입자인데 이제 여기 콜로이드 입자면 이제 여기 제가 좀 전기 이중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께인데요. 요거를 이제 평면상에서 펼쳐 보면은 여기 이제 콜로이드 표면이고요. 이제 이게 쭉 이런 식으로 감소합니다. 전하값이.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거리 R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요 값 정확히 이제 요 표면에서의 값이 이제 phi 제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표현 요게 이제 바로 요겁니다. 요거고 R이 바로 이제 그 입자 간의 전기 중의 표면으로부터의 거리, 이 표면으로부터의 이제 이 거리를 이제 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입자의 표면으로부터 1.0 나노미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0 나노미터면은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 나노미터다. 그럼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값이 얼마가 되겠느냐? 이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기본 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뭐 2를 붙여놨는데 하여튼 똑같은 겁니다. phi r은 phi 제로에다 exponential minus kr인데요. 요게 이제 문제상에서 10mV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본 RDR 값, 요게 이제 0.26이 됩니다. 26 나노미터고요. 그 다음에 이 R은 이제 콜로이드 입자 표면으로 떨어진 거리죠. 이게 이제 문제에서 뭐로 주어졌니? 1.0 나노미터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 수치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0.2137mV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입자 피면은 이게 10mV였는데 1.0 나노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떨어진 이게 뭐 값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0.2137 mV 거의 뭐 거의 제로에 가깝게 이제 그 포텐셜이 떨어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한번 문제인데 자,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래서 뭐 문제를 좀 읽어보면요. In a suspension of lysate consisting of a variety of anionic particles. 이제 이 lysate라는 건 이제 셀을 깼을 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anionic particle, 그러니까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이제 그런 그 콜로이드 입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you find that 0.22몰의 KCl, 그러니까 이것도 솔트인데 0.22몰의 이제 KCl인 이제 결국은 이제 it produces the required clarification에서 이제 결국은 그 이런 anionic particle들을 다 이제 뭐죠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전을 시키는 응집시켜서 침전시킬 수 있다. However, a downstream adsorption process. 근데 이제 이게 뭐 보통 우리가 그 바이오 세퍼레이션 할 때는 뭐죠? 지금처럼 이제 응집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또 이제 흡착 공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흡착 공정상에서는 이런 솔트의 농도가 0.01몰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KCl이라는 그 0.22몰짜리 KCl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지금 뭐죠? 이런 애니언이 파리클스 이런 그 아주 뭐 셀의 어떤 그런 그 부서진 이런 조각들을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정상에서는 이제 this will not work,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슐츠 하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 이 KCl이 아니라 이게 일가이온이잖아요. 일가이온, 삼가이온 플러스 삼가이온을 이용해서 한번 그 시도를 해보자. 그랬을 경우에는 what concentration of this salt, 지금 삼가이온이죠. 이온의 농도가 얼마가 될 거라고 너는 expect 하느냐? 얼마 농도의 이제 삼가이온이 필요하겠느냐? 이 공정에서. 그리고 will this concentration fulfill the downstream requirements. 그래서 이게 이제 downstream 흡착 공정에 이제 얼마나 영향을 얘네들이 줄 수 있는지 판단해 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슐츠하디류라는 거는 이제 임계 응집 농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해질의 임계 응집 농도는 그 카운터 이온이죠. 이게 지금 네거티브한 파리클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응집시킬 수 있는 거는 카운터 이온, 포지티브 차지를 가진 카운터 이온인데 요거에 이제 제세 6승분의 1에 필요한다. 이게 이제 슐츠하디 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K 플러스 이제 AL 3가 플러스 얘가 이제 그 필요한 농도. 이 B는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요거를 이제 그 뭐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0.00137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KCl의 농도가 1몰이 필요하면 3가 전해질은 몇 몰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0.00137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의 뭐 10의 마이너스 3승몰, 거의 1000배 정도 이제 낮은 농도만 넣어도 충분히 그 응집 기능을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KC 0.22몰이었잖아요. KCl이 0.2몰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AL NO3 요거는 얼마가 되겠니? 충분히 어떻게 돼요? 아까 1일 때 대략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2니까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인 당연히 0.01몰보다는 훨씬 작겠죠. 그죠? 작은 솔트가 들어가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 이제 흡착 공정에도 전혀 그 뭡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슐자디루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you find that you are able to flocculate east cell debris. 이제 셀을 깨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데브리스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깬 다음에 이제 이 이스트 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아까 DLV 시어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러니까 1몰의 NaCl 솔트를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온도는 20도씨 조건이고 이제 100리터 그 용기 안에 이제 100리터 안에 이제 이게 이스트셀 데브리스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the use of this salt is unsatisfactory for the next downstream step.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양의 솔트들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그 뭐죠? 그 뒤에 있는 다운스트림 스텝에 이제 그 뭐죠? 그 바로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솔트를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 you then find that a company market 어떤 컴퍼니에서 훨씬 효과가 좋은 이제 그 폴리머 응집제죠. 브리징 케이셔닝 폴리머 응집제인데 얘가 이제 가격당 약 15불을 합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 폴리머가 이제 분자량이 대략 한 9천 정도 되는데 얘가 이제 그 뭐죠? 그 차지 넘버로 치면은 전해질의 어떤 그 차지 넘버로 치면 대략 사가이온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그 고분자 응집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furthermore, this polymer can be cleared by a downstream cation exchange absorption step. 그래서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 이제 그 cation exchange 흡착 공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스트 셀 데브리스를 제거했지만 또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잔류물에 이 고분자 성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다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조건 하에서 what will it cost you to use this polymer? 이 폴리머를 네가 이제 만약 쓰게 된다면 얼마나 비용이 들겠느냐? per tank. 이제 100리터짜리 탱크죠. 예. 그리고 how difficult would it to be convince your supervisor to pay for it?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에 당신의 슈퍼바이저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이거를 뭡니까 그 아까 그 NaCl 대신에 NaCl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이 쌀 거 아닙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비싼 그 뭡니까 그 고분자 케이셔닉 폴리머 이제 이거 뭐죠?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경제성, 코스트 분석을 좀 해보면, 얘가 이제 1몰의 NaCl이라고 했을 때 100리터 탱크 안에 이제 NaCl이 약 5.844k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NaCl이 킬로당 약 0.5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00리터 탱크를 처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그 비용이 2.92불입니다. 2.92 달러로 2.92. 자, 이제 여기에 그 케이셔닉 폴리머를 만약 이제 사가이온짜리 사가이온의 어떤 그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양이온성 고분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분자량은 9,000이지만 가격이 이제 약 15불이란 말이죠. 킬로그램당 15불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케이셔닉 폴리머를 얼마 정도 쓸 수 있는지
소디움, 그러니까 Na 플러스 대신에 이 양을 얼마만큼 쓸 수 있는지를 먼저 슐츠 하디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슐츠 하디류라는 게 이제 제테 6승분의 1에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한 농도 CI 플러그라고 되어 있나요? 인계 음직 농도가 이제 대략 제세 6승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면 결국은 1몰에 NaCl이 들어갈 때 약 0, 잘못된 거예요. 0.000244몰의 이 케이셔닉 폴리머가 필요한 겁니다. 약 대략 한 이 정도의 이제 그 양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뭡니까? 한번 그 아까 100리터 탱크에 사용됐을 때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간지를 우리가 이제 그 환산해 보면 이게 이제 1리터당 0.244 곱하기 10의 나인 삼성몰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게 100리터에 들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의 분자량, 몰당 분자량에다가 이거 이제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고 1kg당 15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곱해주면은 결국은 아까는 이제 이게 NaCl 같은 경우는 2.92불이 사용됐지만 이제 지금 이 케이셔닉 폴리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약 3.26불. 그러니까 가격 차로 거의 뭐 한 얼마 정도 될까? 이게 0. 한 얼마 돼요? 얼마 뭐 0.4불 정도 더 들어가네요. 그죠? 한 탱크당.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근데 이제 가격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NaCl이 더 이제 경쟁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아까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이제 여기 있죠. 그 디스폴리머 can be cleared by a downstream cation exchange adsorption step. 자연스럽게 이제 그 다운스트림 공정에 합작 공정에서 제거되니까 이게 이제 충분한 그 뭡니까 수지를 이제 그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NaCl 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과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솔트가 굉장히 뭐죠 사이드 자꾸 제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분자 응집자의 비용이 약간 비싸나 다운스트림 공정에서 케이션 익스체인지 흡작 공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될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사가이온의 뭐죠? 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케이션 폴리머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쭉 여러분들 그 문제 풀이는 다 했고요. 사실 이제 크로마토그라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이제 요 파트에 대한 이제 뭡니까 그 허목은 없습니다. 허목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문제들 여러분들 잘 확인해서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타겟성 분들에 대한 뭐죠? 분리정제를 공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 구성을 해서 실제로 그 플로우 차트를 그리고 쭉 뭡니까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최종 제품까지 가는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이제 실제 뭡니까 우리가 그 프로트를 결국은 이제 불정제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올려드린 이제 PDF 파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이런 거에 관련된 또 문제도 이제 한 문제 나올 거니까는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이제 왜 뭐 예를 들면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왜 이게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불공정 문제풀이를 하고요. 다음 시험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4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6시까지 2시간 동안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